형은 한 해를 정리할 때 뭐 어떤 식으로 그 한 해를 정리해? 내가 대학생 1학년이었던 2015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게 있는데 음, 내가 영화를 좋아하잖아. 음,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말에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했던 영화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스트 10을 항상 만들어 왔어.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거, 막 영화제나 이런 것들 말고 맞아. 그거를 기준으로. 그 음, 재밌는 게 그 내가 얘기한 그 해에 정식 개봉한 영화라는 기준이 그 해에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했던 영화라고 썼었거든 음, 초반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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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왓챠 같은 OTT가 많이 사용이 되던 시기부터는 뭐 OTT에서 정식으로 이제 오픈한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써놨었거든. 대신 이제 뭐 극장에서 특별전으로 뭐 이제 잠깐 개봉했거나 뭐 음,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을 했을 뿐 개봉은 안 했던 영화들은 제외하긴 했었어. 음. 재개봉도 그치, 그렇고 그치. 또 재개봉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클럽이라는 음, 영화도 어떻게 재개봉을 보면 했었지. 지각 개봉을 했었지. 아, 그치. 최초 우리 맞아, 최초 개봉인데, 개봉인데 오래전 영화였던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그런 포함을 것들은 시켰어. 그런 건 어, 포함을 어. 시켰어. 아, 근데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란 영화가 음,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을 몇 년 전에 했었거든. 음, 음,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켰던 것 같아. 음,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포함을 시킬 만도 했었는데 음, 그 영화 자체가 워낙 좀 역사적으로도 이미 평가가 완료된 영화여서 걸작으로 이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켰던 게 기억이 나네. 뭐 너는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끝나가는데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너만의 방법이 있어? 아니 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이번에 이거 연말 결산을 좀 음, 준비하면서 음, 영화를 되돌아보는 것도 음, 뭐 음, 어떻게 음, 보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음, 한 해 영화를 되돌아보고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왜 좋아했는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곡 씹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음, 영화로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2024년 영화 연말결산으로 하자고 한 거구나. 음, 그렇지. 일단은 연말 결산이라고 한다면 좀 뭐 영화 관련된 뭐 소식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2024년을 대표하는 영화를 10편 정도 음, 선정을 했고 그 기준은 베스트 10이나 뭐 흥행작이나 화제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영화로 2024년을 기억한다면 음, 이라는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 물론 이 기준은 어, 내 주관적이지만 음, 그리고 대상은 음, 2024년 11월까지 국내 정식 개봉되고 공개된 극장 그리고 OTT 영화들 시리즈물은 당연히 제외를 했고 재개봉이나 지각 개봉은 이번에는 음, 제외하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지스텐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음, 해부라는 영화고 음, 2023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올해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음, 프랑스 영화. 맞아. 딱 각본이 좋았어. 각본 좋다는 느낌 들었어. 각본이 당연히 좋지. 각본은 음, 당연히 좋은데 이것을 단순히 각본에 의존하는 음, 영화라고는 생각이 음. 들진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맞아. 흔히 우리가 법정 수사 드라마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쩌다 일어났고 그래서 범인은 누구인가, 맞아, 뭐 맞아. 범행 동기 나오고 그런 거가 이제 메인이 되는데 음, 추락의 부는 사건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 부부와의 관계와 그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영화라는 게 딱 느껴졌어. 음,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에는 법정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 음, 시작했지만 사건의 진실을 해부하는 이 인물이 또 법조인이 아니라 아들이잖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영화는 법정 영화가 아닌 어떤 부부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 비극을 맞이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봉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가족 영화지만 또 슬픈. 그러니까 왜 슬프냐면은 맞아. 사실 뭐 이렇게 영화 분위기상 아내가 남편을 뭔가 죽일 만한 이유를 찾는 게 나오고 맞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정말 죽인 건가라는 의심이 들게끔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제 아이로 하여금 그 진실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사실 아버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남모르는 우울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에 이르렀다라는 게 사실상 뭐 이야기적인 결론이지만 이제 이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맞아. 아내가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로 그거보단- 시작을 해서 그치. 뭔가 그것을 미스터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왜 죽었을까에 관해서가 조금 더 나중에는 들어갔던 것들이지. 맞아. 그게 진실이었던 맞아. 거고. 제목에 추락의 해부지만 이제 사실상은 결혼의 해부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지. 같기도 무슨 했었어. 관계의 해부 뭐 그리고 여기선 뭐 진실을 다루는 거니까 뭐 감정의 해부, 진실의 해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일단은 이 영화의 연출적인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두 번의 추락이 있다고 좀 보여져. 첫 번째는 아버지의 추락,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사망 사건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추락.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명 작가로서 명예가 있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 그런 것들을 또 추락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부부 싸움 하는 게 녹음본이 맞아. 계속 들리면서 계속 들려주고 이런 들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영화는 이 전자 아버지의 추락 이 사망 사건은 이미지 사건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사이트로 보여주지. 처음부터 아버지가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추락하는 과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는 여러 번 이런 시각적으로 또 법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추락을 했을까에 관해서도 어떤 모형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시각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추락을 보여준다면 후자인 이 어머니의 추락은 사운드로 계속 보여주지.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성정체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 구설수들이 나오고 그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서사에서 핵심이 되는 이 두 사건들 아버지가 추락하는 사건과 어머니가 추락하는 이 사건을 시각이랑 청각 그러니까 사이트랑 사운드라는 이 영화의 두 핵심으로 각각 표현했다는 점이 이 영화를 뭔가 조금 더 다채롭게 형식적으로 되게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입체적이게 들었지. 된 거지. 그렇지. 두 번째 영화는 두 번째 영화는 듄 파트 2. 진짜 재밌었어. 자, 감독이 드니 블레브 감독이고 티모시 샬라메 그리고 젠데이아 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2월 28일 날 개봉한 영화. 내 생일 하루 전이네. 그렇고 일단 월드와이드 박스 오피스가 7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7억 달러를 돌파해. 일단은 10억 달러를 돌파하면 엄청나게 흥행을 한 영화인데 올해는 10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 2랑 그다음에 울버린과 데드풀과 울버린 이렇게 두 영화가 있는데 그 밑에 좀 흥행 성적이 위치한 영화기는 하지. 듄 파트 2가. 형은 이 영화를 용암역에서 봤잖아. 그치, 나 용산 맞아. 아이맥스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봤어.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봤어. 최고의 자리에서 봤어. 난 듄 파트 2 이제 예매한 날 바로 전날에 듄 파트 1을 노트북으로 보고 갔거든. 근데 파트 1이어서 그런지 프리퀄 느낌이 많이 강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개시키고 이런 게 강해서 이게 그 정도로 재밌나라는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어.
근데 이거 영화 되게 길잖아. 준 파트 2가 2시간 40분인가? 거의 3시간 맞아. 가까이 하지 거의 않나? 3시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2시간 30분인가 이것 자체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어. 듀운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판을 깔아주는 영화 한 편에 걸쳐서 판을 깐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 전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그냥 이 행성을 보여주고 이 그 인물을 보여주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왜 이렇게 진전하지가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반영웅주의, 반 메시아적인 그런 설정들이 이 영화의 어떤 인물의 핵심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편에 걸쳐서 주인공인 이 폴 아트레이디스가 계속해서 고뇌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데에 1편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이 듄이 영향을 끼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 뭐 듄이라는 원작 소설이 그렇지. 듄이라는 원작 소설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지. 그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물론 아무리 그 스타워즈나 이런 아바타 같은 영화들이 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작 소설 듄이지 이 영화 듄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타나 혹은 스타워즈가 이미 보여주었던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돼. 굉장히 미니멀리즘적이고 모노톤의 그런 시각 디자인을 함으로써 이 장중한 서사에 걸맞은 굉장히 우아하고 또 품격 있는, 품이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 그럼 너가 생각하는 이 듄에서 작가주의적으로 본인만의 개성과 비전을 잘 드러냈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듄이라는 원작 소설조차도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감독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개성과 비전을 얘기했던 거야. 드니 빌레브만의 스타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컨택트라든지 맞아. 뭐 시카리오라든지 블레이드 맞아. 러너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뭔가 스펙터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빠른 호흡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듄 파트 1도 그렇고 듄 파트 2도 그렇고 이 모든 영화들이 호흡이 굉장히 느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감이 있지. 그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이 드니 빌레브만의 호흡에서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들어. 세 번째 영화는 가여운 것들. 좀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해보자면은 마크 러팔로가 굉장히 인기남으로 나오잖아.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저 헐크 아저씨가 왜? 맞아. 약간 내가 내 생각에는 주드로 같은 배우가 딱 그치,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나도 마클로. 근데 막상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 좀 마지막에 좀 후반부로 가서 당하는 역할 많이 나오잖아. 좀 굴욕당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마크 러팔로가 좀 은근 잘 어울린데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 근데 연기로 뭔가 승부하는 맞아. 캐릭터로 설득시킨 느낌이 있지. 맞아. 이 영화는 2023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영화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오스카상에서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고 미술상이나 의상상, 분장상 등 예술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받은 영화. 근데 바비가 조금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받았으면 그게 좀 좋았을. 아쉽긴 하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은 내가 처음으로 이 감독의 영화를 본 게 더랍스터로 극장에서 맨 처음 봤었고 그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고 킬링 디어 정말 재밌게 봤고 더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들도 굉장히 재밌게 봐서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름이 뭔가 좀 힙해 가여운 것들이야. 맞아. Four Things.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봤었는데 내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특유의 스타일, 광각 렌즈를 활용한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묘하면서 무서운데 그런 느낌들이 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가여운 것들은 살짝 그게 과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개인적으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충격적인 각본에 조금 더 의존하는 듯한 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이전 영화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작가로서 어떤 비주얼을 만드는 것들이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킬링 디어를 보면 굉장히 뭔가 서늘한 느낌들, 차갑고 뭔가 창백한 그런 느낌들.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니멀리즘적이게 뭔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킬링 디어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반대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혀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킬링 디어는 남성 서사였다면 이 가연 것들은 여성 서사하고 킬링 디어가 미니멀리즘적이었다면 이 영화는 대단히 맥시멀리즘적인 그런 스타일들을 구사하고 차가운 부분이 있었다면 또 신화적인 이야기였다면 이 영화는 조금 따뜻한 부분이 좀 있고 뭔가 뜨거운 느낌이 조금 더 들고 온기적으로 그다음에 동화적인 그런 비주얼도.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거의 팀 버튼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비주얼을 봐가지고 뭔가 이전에 내가 봤던 란티모스의 영화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더라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뭐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여성의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객체에서 인생의 주체로 나아가는 어쩌면 성장 영화 같은 거잖아. 그 지점에서 이 영화가 놓친 부분이 많다고 느낀 게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립해 나간다는 게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느꼈어. 심지어 그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 뭐 사랑을 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춘이잖아. 근데 매춘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여성성을 상당히 그 착취하고 그런 거에 가장 거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자기의 주체성 확립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시각에 그거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주의적인 시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내용이 별로라고 느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행위로 자신의 뭐 주체성 확립해 나간다고 쳐도 그 과정에서 이 엠마 스톤이 연기한 벨라가 임신이나 뭐 생리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라고 좀 평가가 되더라고. 내 스스로는 봤을 때. 이 엠마 스톤이 맡았던 이 벨라라는 이 인물이 성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처럼 그려지고 처음에 그다음에 이 매춘이라는 행위는 뭔가 이 여자가 좋아서 하는 일처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지. 맞아. 근데 이 매춘은 어떻게 보면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착취되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라고 하는 이 매춘은 어떻게 보면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매춘의 우열 관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져서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부분이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영화를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피조물이라는 이 본디 객체로 태어난 인물이 나중에는 창조주가 되잖아. 어떤 뭔가 이상한 생명체를 또 만들어내잖아. 자신의 또 착취했던 인물로 가지고 그런 완전한 주체가 되는 그런
변화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충분히 어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영화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또 일반 영화들과 좀 색다르게 좀 판타지적으로도 또 비주얼적으로도 색다르게 보여주려고 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나한테 와닿지는 않은 영화인 건 나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 특히 형이 말했던 두 번째 부분에서 네 번째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고 3월 27일 날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고 2023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아까 가여운 것들은 황금사자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서사 자체가 뭐 굴곡이 있고 막 되게 그렇진 않지. 흥미진진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니까 별거가 없어. 서사 자체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야기 자체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영화처럼까지도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모든 영화 중에서도 가장 낯선 영화로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신화적이기까지도 느껴진단 말이지. 이전 영화는 굉장히 일상적인 영화에서도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을 탐구한 영화들이 많았다면 혹은 관계를 탐구하는 영화, 인간의 관계들을 탐구하는 영화들이 많았다면 이 영화들은 전혀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린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영화의 오프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지. 뭔가 시작부터 뭔가 낯설게 보기를 제시하려는 듯하게 직안각으로 카메라 완전 밑에서 완전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과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숲을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으로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다르게 봐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이 영화가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차량은 운전하고 있고 이 차량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점을 사용을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방을 보여줄 거란 말이지. 차가 이동하는 그 방향을. 근데 이 영화는 전방을 보여주지 않고 이미 지나온 후방을 보여줘. 차가 움직이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을 차 뒷면에서 안에서 밖으로 찍는단 말이지. 역방향 기차를 탄 것처럼 반대를 본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배우의 시점들 그 소각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적인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점에 관해서 낯설게 계속 보라고 이 영화가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왔을 때 이 자연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하는 이야기들과 이 낯설게 보기를 계속 제시하는 듯한 영화의 형식들이 맞물려서 결말이 됐을 때 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잖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를 인간의 시점에서 본다면 악이지. 살인이니까. 근데 자연의 시점, 자연의 관점에서 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 행위는 그냥 인간이 자연을 죽인다고 볼 수도 있는 수렵 행위들 혹은 자연이 인간을 죽이고 볼 수 있는 어떤 사고나 재해들과 다르지 않다. 이 사고나 재해나 아니면 수렵 행위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자연이 자연을 죽이는 행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이 영화의 제목이 그래서 자연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느껴졌어. 나는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류스케 영화 중에서 거의 가장 좋아하는 축에 속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 듄에서도 얘기했고 뭐 가연 것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감독 자신만의 스타일, 작가적인 뭐 개성, 독특한 뭐 해석, 시각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이전의 영화들 우연과 상상이나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들은 조금 더 그런 시각 청각 예술로서의 영화
내지는 감독 자신만의 독특한 연출적인 개성이 들어간 영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사실은. 서사에 좀 더 집중하는. 그렇지. 좀 더 이야기에 좀 많이 치우친. 그래서 이 류스케 감독의 연출적인 개성이나 자신만의 스타일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았었단 말이야.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좀 뭔가 류스케가 드디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했던 만큼 너가 얘기했던 오프닝에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바로 위로 90도 위로 찍는 그런 샷이라든지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그 트럭 봉고차 같은 거에 넓은 뒷창문을 그냥 직방으로 바라보면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맞나 놀이터? 애들 놀고 있는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것도 있었어. 그치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런 커트라든지 드디어 류스케만의 스타일이 뭔지 알겠다라는 느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면에서. 다섯 번째 영화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조나단 글레이저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산드라 힐러, 여기도 나오는 산드라 힐러와 크리스티안 프리에델. 산드라 힐러가 조금 더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고 2024년 오스카상에서는 음향상을 받았고 받을 만했어.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은 이 영화도 외국 독일 영화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겠지.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독일어 영화기는 하지만 독일어 영화기는 하지만 그 유명한 A24에서 만든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또 조나단 글레이저는 영국인이잖아. 영화는 같은 한 세계니까. 정말 국제 영화네. 그렇지, 국제영화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홀로코스트 영화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과는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 사울의 아들은 확실히 시각 시야를 엄청나게 제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초점이 나간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영화라면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들리지 않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영화, 그리고 영화가 비추고 있는 것의 뒤편을 봐야 하는 영화. 이런 면에서 사울의 아들과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 왜 훌륭한가? 나는 정말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위대한가? 영화는 무엇과 어떻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 홀로코스트를 다루었다는 무엇. 그러니까 주제나 소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했는가. 표현이나 형식, 구조.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살을 직접 묘사하지 않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 단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아. 담장을 보여주고 그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려주는데 일단 담장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담장 너머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학살들을 상상하게끔 만들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그 홀로코스트의 잔해들이 떠밀려 와. 어떤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그 있었던 어떤 이야기라든지 혹은 강물에서 놀고 있는데 시체가 떠밀려 오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 틈이 패오는 그 학살의 잔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들지. 재현의 윤리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혹은 탁월한 그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산드라 힐러가 맡았던 이 횟스 부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이 부인은 실존 인물이야.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그 유대인 학살을 했던 일들에서 아무것도 몰랐고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말했던 그 인물을 보여주면서 너가 정말로 책임이 없어? 라고 묻는 듯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런 홀로코스트 영화들을 보다 보면, 나치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항상 생각하게 되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그냥 악의 평범성에 관해서도 관객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적인 선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영화는 또 스타일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두 스타일이 딱 등장을 하지.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팀입하는 다큐멘터리 부분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어떠한 소녀가 나치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이 먹을 것들을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씬들을 보여주는데 밤에 활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주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저항의 온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인 거고 다큐멘터리는 그것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이 웨스가 어떤 작전을 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딴 작전이 그 승인이 되었다 하고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끝없이 그 하강하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헛구역질을 잠시 하고 그 어두운 그 복도 끝이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그 어떤 한 줄기 빛에서 문이 열리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역사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 될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표현하는 듯한 그런 매개체로서 그런 스타일로서 이 두 것이 그냥 단순히 멋져 보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뭐 서사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다 걷어내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직장인이 그렇지. 그냥 흙수저였던 직장인이 뭐 일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승진을 했다가 뭐 한번 지방 발령 받고 거기서 또 일 잘해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그 어떤 서사 그 플롯이고 그런 가족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상황 시기가 이때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악의 평범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서사 구조도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적인 선택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아까 너가 얘기했듯이 재현의 윤리 측면에서도 굳이 학살하는 장면, 그 횟스가 직장에 가서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고도 이들의 악을 그러니까 오히려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악이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잖아. 맞아. 여섯 번째는 퍼펙트 데이즈. 야,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 이 영화는 7월 3일 날 개봉을 했고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야쿠쇼 코지 나무주연상 수상을 하면서 이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고 심지어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광고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랑받는, 왜냐하면 영화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화지. 빈 벤더스 감독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거 아닌가? 일단은 옛날 영화 감독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지. 왜냐하면 베를린 천사의 시라든지 그러니까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길게 보면 그 정도의 시기를 뉴저먼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 때 활동을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막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감독이 빈 벤더스 감독이다. 근데 갑자기 독일 감독이 왜 일본에 와서 영화를 이렇게 완전 로컬 영화처럼 잘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빈 벤더슨이 오즈 야스지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찍었고 이 영화의 이 야쿠쇼 코지가 맡았던 히라야마라는 배역명도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동경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여서 히라야마라고
이름을 배역명을 붙였다라고 오. 알고 있어. 그러면 형이 이 영화를 아. 좋아하니까 한번 좀 몇 음. 가지 하면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 일단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먼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 내가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그럼 인생 영화가 뭐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한 영화가 패터슨. 패터슨. 짐 자무시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나는 인생 영화로 뽑고 싶어. 패터슨이 나온 지 이제 거의 8년. 내가 그거 정확히 기억해. 2016년 12월 31일인가에 봤거든. 패터슨 영화를. 그때 개봉하고 본 건데. 근데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짜긴 한. 맞아. 근데 개봉한 지 거의 이제 7년 8년쯤 되는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그런 영화는 나오지 않았다가 퍼펙트 데이즈가 딱 나왔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또 당연히 패터슨이 좀 생각나는 형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성실한 노동자를 보여주는 그 방식의 면에서도 당연히 생각나는 지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패터슨은 어떤 예술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퍼펙트 데이즈 같은 경우는 삶에 관해서 좀 예찬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슷하지만 명확하게 좀 다른 영화는 맞다. 어느 한쪽이 그치? 따라하고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 드라마틱한 삶이 아닐지언정 어떤 순간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상의 반복이 시적인 리듬이 되어서 퍼펙트 데이즈에 나오는 그런 히라야마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 히라야마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히라야마는 지키는 것이 있지. 예를 들어서 히라야마는 올드팝 그 카세트 테이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을 절대로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사진을 찍고 나서 그 필름에 인화하는 사진을 좀 마음에 드는 것은 간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고 지키는 것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버리는 것이 있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필름을 버리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그 버리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히라야마의 과거가 히라야마가 버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히라야마의 취미를 조금 보다 보면 굉장히 고상한 취미들이 많지. 뭐 책을 읽는다거나 오래된 뭐 노래들을 듣는다거나 히라야마가 과거에는 굉장히 지식인 계층의 사람이었겠구나. 혹은 뭐 여동생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이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 고위층의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지금은 청소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만족하다는 것을 조금 보고 있자면 어느 부분에서는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지만 버릴 때는 또 결단력 있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은 의지가 있는데 이 자신의 의지에 맞지 않게 잃어버리는 것들도 영화 속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지키는 것들, 뭐 버리는 것들, 또 잃어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일부로 수용을 하고 그 히라야마가 그런 삶의 일부로서 수용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히라야마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들이 뭔가 나로서는 굉장히 조금 울림이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뭐 아까 전에 패터슨 영화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적이고 일상의 소중함과 소소한 뭐 유머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귀엽게 그다음에 좀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게 느껴졌는데 그런 면들이 내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게 했던 거였고
그 야쿠쇼 쿄지가 연기한 그 인물이 루틴처럼 그 하루의 일주일의 루틴이 다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심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인물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만족해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고, 그냥 그 삶 자체와 영화가 다루는, 그러니까 영화가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되게 좋았던 거야. 이 영화는 특히나 야쿠쇼 코지의 연기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은 물론 연기상을 받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야쿠쇼 코지가 보여주는 지금까지의 연기들, 뭐 이를테면 구로사와 기요시의 수많은 작품들, 혹은 뭐 그 말고도 쇼헤이 감독의 운하기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쉘리 댄스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야쿠쇼 코지의 얼굴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말없이 표정으로만 그치, 대사가 거의 없고, 이 조용한 이 남자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처럼 굉장히 살아내도록 그런 캐릭터를 살아내도록 연기하게 만드는 이 배우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것들이 또 한 번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보통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야쿠쇼 코지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 심지어는 굳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 사실은. 그냥 야쿠쇼 쿄지가 차를 몰고 그냥 이제 뭐 약간 웃다가 울다가 이런 표정 연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만 이제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빠져가지고 쭉 그냥 그래도 뭐 삶을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 이제 이렇게 항공샷, 그 차가 촥 나가는 그걸로 끝나잖아. 그걸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그냥 스크롤 나오고 이랬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게 좀 아쉬웠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약간 조금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맞았던 것 같아. 음악도 그때 깔리는 음악도 필링 굿. 맞아. 음악도 필링 굿이 나오고 굉장히 빅밴드의 음악이잖아. 그런 음악이 좀 나오고 굉장히 타이트한 클로즈업으로 야쿠소 코지가 그것도 일출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얼굴이 빛나고 밝고, 근데 눈물이 좀 살짝 고이고, 그런 타이트한 클로즈업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야쿠소 코지의 얼굴이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강조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이 뭔가 활용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이 영화의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런 부분 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영화는 조금 담담하게 갔으면, 맞아. 조금 담백하게 갔으면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엔딩이 아니었을까. 살짝 아쉬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7번째 영화는 조커 폴리아드. 토드 필리스 감독의 조커 폴리아데. 내가 이걸 안 봤어. 못 봤어. 사실 보려고 했는데 예매까지 했었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는데, 근데 되게 평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는 되게 괜찮게 본 것 같던데? 난 나쁘지 않게 봤긴 했는데 전작 조커가 10억 달러로 돌파한 영화야. 아까 우리가 말했었지. 굉장한 흥행을 했었고 그와 함께 평단에서도 대단한 호평을 많이 받았어. 그런 영화다 보니까 당연히 속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문제작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는 작품이었지. 형은 이 영화를 안 봤잖아. 그럼 조커 1을 봤잖아, 형도.
그러면 조커 2는 어떤 서사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 조커 1 영화가 이제 조커가 왜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당연히 2편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되겠지. 조커가 되고 나서의 어떤 뭐 이야기들. 변화라든지, 그렇지. 변화. 어. 어떤 변화? 뭔가 좀 이제 희망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자신을 더 이렇게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토드 필리스는 2편으로 막을 내릴 거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 2편은 내가 느끼기에는 1편의 반성문 같은 영화거든. 그렇다면 이 조커가 하강하는 이 내용이 조커가 전락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의 인간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영화는 그런 영화야. 아서 플렉은 이미 버린 자아고 조커로서 뭔가 고담시를, 특히 여기는 레이디 가가가 맡은 할리퀸이 나오는데 둘이서 함께 이 고담시의 어떤 도덕적인 질서를 전복시키는 그런 영화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온 거지. 왜냐하면 1편에 있어서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 악을 뭔가 미화한다. 혹은 뭐 그런 조장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많은 맞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범죄에 관해서도 조금 조심스럽지 못한 태도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드지만 조커 1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커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영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조커는 이런 조커가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편을 조금 더 2편을 나는 더 좋게 봤는데 1편보다 왜냐하면 일단은 1편은 약간 내용적인 부분에 서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새롭고 흥미로운 서사는 아니었어 내 입장에서는. 근데 조커 2편은 전혀 다른 서사가 펼쳐지다 보니까 악인이 반성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그것만으로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클리셰적이지 않은? 클리셰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 근데 나는 일단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물론 뭐 그런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의 심리에 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드는 영화인 거는 분명하지만 1편과 전혀 다른 지점은 나는 이 영화는 레이디 가가가 나온 그런 멜로 영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 영화는 전작과 다르게 거의 미친 멜로 영화, 정신 나간 멜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 공유 정신병적 장애라는 뜻의 이 영화의 부제인 폴리아드는 뭔가 이 조커와 할리퀸의 어떤 병적인 사랑을 좀 은유하는 말처럼 느껴지고 이 영화는 또 뮤지컬 장르잖아. 이 뮤지컬 시퀀스들은 뭔가 이 둘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식 혹은 사랑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형식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 영화는 조금 더 멜로 영화로 본다면 그것도 범상치 않는 그런 약간 정신병적인 멜로 영화를 본다면 훨씬 더 이 영화를 조금 다채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에서 이 둘은 이별을 하게 되거든. 결말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조커는 조커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서 플렉이 다시 되었단 말이지. 근데 할리퀸은 계속 할리퀸으로 남아. 그렇기 때문에 조커와 할리퀸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아서 플렉과 할리퀸은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 거지. 왜냐하면 이들의 사랑은 병적인 사랑, 그러니까 공유 정신병적 장애인 폴리아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별을 하는 것이고 그 상황 때 이들은 어떤 대사가 나왔냐면 이별을 말할 때 레이디 가가는 노래를 해. 근데 이 아서 플렉은 노래하지 말고 말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대사를 해. 그러니까 이제 레이디 가가는 여전히 뮤지컬적인 그런 형식으로 그런 뮤지컬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제 더 이상 뮤지컬적인 방식이 아닌 그런 병적인 사랑이 아닌
인간성을 다시 얻은 그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은 말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사랑을 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 둘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떠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 이게 뮤지컬이라는 그 형식적인 면도 음. 좀 별로로 느껴질 만한 부분이었을까? 이 뮤지컬에 있는 장르 뮤지컬 시퀀스들은 전부 다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니야. 이미 있었던 어떤 영화의 명곡들을 조금 그 부르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이 영화에 착 붙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뮤지컬 영화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인공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물론 대변할 수 있는 노래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오리지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나 혹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느껴지는 기시감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러게 이미 있었던 노래라면은 그 관객들마다 그 노래에 대한 인상이나 분위기 뭐 느끼는 점들이 다 제각각 다를 그렇지, 텐데 맞아. 어찌 보면 그거를 딱 하나의 장면에다가 맞춘 거는 감독의 취향이 반영된 거니까 모두의 그 취향이나 선호를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기존 곡들을 선택을 했느냐? 왜냐면 일단은 조커라는 광대지 사실 예술가가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일단 들어왔던 음악들을 조금 부르는 그런 오히려 그게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 갑자기 날카로운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갑자기 노래를 맞는 것 창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커가. 설득적인데 상당히.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뮤지컬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감독의 선택이라는 점이 약간 이것도 생각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여덟 번째 영화는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라는 영화. 얼마 전에 개봉한 11월 6일 날 개봉했고 마이키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얼굴의 여성 배우가 나오고. 형도 이 영화 봤지? 영화관에서 보고 왔어. 202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이지. 올해 황금종려상 수상자에 2번이나 개봉했네.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이제 추락의 해부랑 이 영화 2편이 개봉했고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황금사자상 수상작은 3편이나 개봉을 했어. 룸 넥스트 도어랑 룸 넥스트 도어랑 그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더라? 가여운 것들 이렇게 3편이 개봉을 했는데 약간 외국에서 상을 받았던 그런 국제 영화제에서 좀 주목받았던 영화들이 좀 발빠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는 점이 좀 조금 놀라운 좋지 이제. 아노라를 나는 재밌게 보긴 했어. 그 영화 되게 길잖아. 2시간 반이 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러닝 타임이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그러니까 유머러스해서 재미있었어. 그 코미디적인 그치,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되게 괜찮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남자들이 막 굉장히 허당끼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웃음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 가여운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잖아.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 환상 그거를 꿨다가 그게 좌절되고 근데 결국 이혼을 그러니까 당할 위기에 처해서 자신이 그 이혼을 막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이혼을 오히려 조금 더 선택하게 되는 결말을 보여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여자 주인공의 주체적인 뭐 선택 이런 식으로도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남자 굉장히 젊고 잘생긴 남자가 심지어 돈도 많다
라는 점에 큰 매력을 느낀 거잖아.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도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 남자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신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순전히 얘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결혼을 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나도 그러면은 너 사랑 안 할 거야 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주체적인 선택일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심이 좀 드는 영화였었어. 어떤 인물의 선택들이 뭔가 주체적인 선택일 거라고 뭔가 영화는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싶어 하는데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관객 입장에서 보기에는 나라는 한 사람의 관객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지는 것들로 보인다는 건가? 그러니까 흔히 여성 서사에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성 서사를 만들면은 좀 이제 편견으로 가득한 뭐 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그런 남성 우월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걸 전복시켜 나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에서 그런 의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 잠깐 꿨던 꿈 근데 그게 좌절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 유흥업소에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즐기는 것처럼 우리 에이스로 나오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다 보란 듯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은 회사 뭐 부장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것처럼 마치 보란 듯이 약간 복권 당첨돼서 나갔다가 결과적으로는 되게 초라한 결말에 다다르게 된 것처럼 보였거든 나는. 션 베이커 감독 자체가 성 노동에 관해서 맞아. 약간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맞아. 전작인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랬었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태도로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이 영화에서 애니라는 인물, 아노라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성 노동자라기보다는 그냥 하층 노동자로 그냥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런 입장에서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이 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떤 고단한 여정들을 조금 표현한 것뿐이지 그것을 뭔가 선노동자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물론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어떤 여성 차별적인 것들에 대해 관한 코멘트들도 분명히 영화에 있기는 하지만 션 베이커식의 신데렐라 이야기인 이 아노라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조금 빗대어서 같이 얘기하면 디즈니랜드에 갔다가 차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온 그런 신데렐라로 그냥 느껴져. 그러니까 어떤 잠시 허황된 꿈을 한번 환상을 이렇게 품었다가 다시 현실로 복귀한 그런 하층민 노동자들에 관해서 하층민 노동자에 관한 그런 로드무비로 보여지는데 이 노동자는 4번의 자본주의적인 계약을 해. 첫 번째는 이반이라는 이 젊고 돈 많은 이 남성의 그 기간제 섹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혼인 계약 몇 캐롯짜리 다이아몬드를 받고 혼인을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혼인 무효화 계약 왜냐하면 돈 받고 헤어지잖아 이 영화에서도 돈 받고 헤어지는 혼인 무효화 계약 마지막은 이고르와의 계약 이고르와의 계약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고르가 훔쳐와서 몰래 빼와서 다시 돌려주니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이고르와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그런 노동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라고 디즈니랜드에서 아니라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어떤 허망함 혹은 뭐 악몽을 꾸고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이고르가 품을 이렇게 안아주는 행위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위로지 동정이나 아니면 구원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러게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보였던 션 베이커 감독의
그 성노동자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고려하면은 아노라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좀 더. 어떻게 보면 션 베이커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층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층민들을 다룰 때 션 베이커의 시선은 절대 동정을 하지 않고 연민은 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노라는 그래도 고생했잖아. 고생했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시달렸잖아. 그래서 너 고생했다. 이런 정도의 위로는 그나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영화로 보인다라는 거지. 아홉 번째 영화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30여 년 만의 신작이지. 마지막 영화가 1992년도에 나왔던 햇빛 햇빛 속의 속의 모가나무. 모가나무. 심지어 다큐멘터리 영화고 다큐멘터리. 그 경으로 따지면은 더 전으로 그 전에 한 10년 더 맞아, 전이니까. 10년 전이야. 그거부터 또 10년 전이야. 극 영화로는 세 번째 영화라는 것도 엄청난 단순히 기간이 긴다는 게 아니라 과작을 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예술 영화기는 하지만 절대 어떤 서사라든지 서사가 전혀 어렵지 않은 서사고 그리고 플롯도 전혀 어렵지 않은 플롯이다 보니까 영화를 따라가는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떤 호흡적인 부분들 어떤 로드무비 형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호흡이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 영화의 어떤 영화를 봤을 때의 사람들이 조금 느껴지는 그 약간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일단은 이 영화의 시작은 영화 속 영화, 그러니까 작별의 눈빛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영화 속 영화로 시작되는데 그 필름으로 촬영된 그 작별의 눈빛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이 영화 속 영화의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재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현재 시점들은 전부 디지털로 촬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형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인 거고 이 영화에서도 필름으로 촬영된 영화는 과거의 영화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빅토르 에리세 감독은 디지털로 영화를 이제 찍으니까 현재 시점은 또 디지털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이제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영화를 보다 보면 느껴지지. 홀리오라는 인물이 영화를 미완인 상태로 남겨두고 실종된 배우잖아. 인물인 건데 이 인물은 또 사진을 갖고 실종이 되었어. 그 사진은 이 현재 시점에서 홀리오를 다시 만났을 때 아직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들이고 이러한 설정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홀리오라는 인물은 필름으로 상징이 되고 즉 과거의 영화로 빅토르 에리스의 과거의 영화라고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인물로 나는 좀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홀리오라는 인물은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화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나는 느껴지거든. 과거의 영화 속에 봉인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멈춰 있었던 홀리오라는 인물을 현재의 현실로 불러오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기적을 영화가 수행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결말 부분에 나오잖아. 근데 홀리오는 눈을 감지. 홀리오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영화가 눈을 감음으로써 영화가 끝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화가 끝난다는 얘기고 홀리오가 눈을 감는다는 건 영화가 끝난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영화가 끝나. 그러고 나서 관객들은 눈을 감지 않았잖아. 그럼 이제 관객들은 그 기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혹은 그런 것들을 감독이 주는 여지를 주지. 형은 그 기적을 믿나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영화의 기적을 믿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답을 할게.
테오도르 이후로 영화의 기적은 더 이상 없어.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이 있다고 믿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것이 영화가 주는 힘이라고 믿는 영화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체험해 버리잖아. 왜냐하면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극장이 불이 켜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영화가 엔딩이 났어도 너는 기적을 믿니라고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관객들은 네 믿습니다라고 뭔가 광신도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뭔가 의도를 했던 것 같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정말 사적인 정말 선택. 사적인 표시네하우스의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 중에서 사사로운 표성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박수남 박마희 감독의 공동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11월 13일 날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것도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야. 이 리스트의 유일한 한국 영화네. 유일한 한국 영화기도 하고 유일한 다큐멘터리기도 하고 유일한 공동 감독이기도 하고 이 공동 감독인 박순환 감독이랑 박마희 감독은 모녀 지간인데 제2동포 제2조선인 2세와 3세. 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는 왜 존재를 하는가? 혹은 뭐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혹은 이 감독들은 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올해 내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영화야. 일본군 위안부, 군함도 강제노역, 원폭 피해자 등 일제시대 조선인 피해자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영상,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뿐이라는 일념 하나로 제1조선인 그 박수남 감독은 거의 반평생 동안 기록을 해왔어. 그럼으로써 다큐멘터리를 실제로도 몇 편을 만드셨는데 미처 다큐멘터리화 작품화되지 못한 필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필름들이 거의 10만 피트에 달하고 50시간 정도에 달하는 분량이고 굉장히 방대한 그 필름들이 오래된 필름이다 보니까 열화될 위기에 처한 거야. 그것을 그 따님인 박마희 감독이 복원을 한 거고 그렇게 기록하고 복원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책임의식들은 다큐멘터리라는 영화 혹은 예술의 형태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 이 영화가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거기 있는데 예술가들의 사명감,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관계 그리고 예술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 즉 예술의 힘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영혼을 지향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거를 영화를 언제 봤더라? 아무튼 영화를 봤는데 명동 시내 라이브를 명시내에서 봤어. 영화 좀 늦은 시간에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관객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 일본어 억양의 한국어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말을 하시더라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봤는데 박마희 감독이더라고.
그래서 따님이신 거지? 따님이신 박마일 감독이고 오늘은 집이가 아니지만 본인은 일본에 사시거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마지막 영화 상영이라서 한번 와봤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는데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감정이 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뭔가 영화로운 순간 되게 소중한 경험이네. 굉장히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한 편만 꼽자면 대사라는 목소리? 너는? 나는 대사라는 목소리. 형은 뭐가 나는 있을 것 같아?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대사라는 목소리는 조만간 한번 꼭 보고 싶네. 상영관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11월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했잖아. 그래서 12월에 좀 좋은 영화가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올해의 영화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12월 영화는 12월 영화는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내년에 뭐 언급할 수 있다면 그냥 잠깐 언급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